는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데 대응해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일본 통합망료간부가 밝혔습니다. 어제 실시된 훈련에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 넉 대, 미군 F-16 전투기 넉 대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공중전력은 동해상공에서 각종 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통합망료간부는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 엄중해지는 가운데 미일 공동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80만 명의 청년들의 군 입대와 재입대를 결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17일 하루 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80여만 명에 달하는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 학생들이 인민군대 입대와 복대를 열렬히 탄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미제와 괴뢰 역적들을 이 땅에서 깨끗이 쓸어버리고 긍지 높은 통일 세대가 되자며 전국 각지에서 인민군 입대, 복대 탄원자 대열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올라 평균값이 리터당 1,600원에 근접했습니다. 경유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었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늘도 남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등 화재 가능성이 큽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구는 19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 말 요즘 참 많이 듣죠. 음식 가격은 물론이고요. 마트나 편의점을 가도 부쩍 오른 가격표에 고물가 시대를 체감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라면 회사의 주가가 오를 거다. 이런 증권가 보고서가 나왔답니다. 밥값을 아끼기 위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본 거죠. 실제로 국내 1위 라면 회사인 농심의 지난달 라면 판매량이 1년 전보다 10% 늘었답니다.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민생을 외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가진 자보다 없는 자가 더욱 벅찰 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김정희 캐스터. 네, 확실히 날씨가 좋아서인지 곳곳으로 지방 방향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특히 봄 기온이 완연한 충청 이남으로 향하기가 더 힘겨운데요. 가장 불편한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로는 총 정체 길이가 무려 60km에 달합니다. 특히 지나기 힘든 구간은 역시나 충청권인 망향휴게소에서 옥산분기점 사이로 28km 구간이 되겠고요. 35번 중부선 남이 방향으로도 충청권인 지천과 서청조 일대 포함해 총 18km 구간 답답합니다. 25번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 정체는 남풍새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고 그래도 비교적 15번 서해안선 상황은 괜찮은 편이지만 서해대교 진입을 앞두고 10km 구간 정체라 경기권을 빠져나가는 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두셔야겠습니다. 강원 지역과 이어지는 노선들은 경기권에서만 밀리는데 정체 길이 자체도 길지는 않습니다. 50번 영동선 강릉 방향이 그나마 차가 많긴 해도 경기권인 부곡과 용인 주변에서 7, 8km만 밀릴 뿐 나머지 구간들은 수월하게 이동 가능하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남양주요금소에서 화도 사이로 막힙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정희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은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첫 일본 순방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나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어제 돌아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도착 첫날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와 관저에서 84분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에 기시다 총리와의 만남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그리고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이후 세 번째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예. 두 정상은 첫날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경제안보 대화 출범, 12년간 중단된 한일 셔틀 외교 재개, 일본의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규제 해제와 수출 관리 우대 대사급, 화이트리스트 복원,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정상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두 정상 내외는 도쿄 긴자의 노포 두 곳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1차는 스키야키 샤브샤브 전문점인 요시자와에서, 그리고 2차는 일본식 돈가스와 오므라이스 발상지로 알려진 렌카타이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네. 특히 2차에서는 한일 친교의 의미로 일본 맥주와 한국 소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며 술잔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국 경제단체도 그 두 정상의 화합에 화답을 하며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에 전번 기업의 참여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분야별로 조금 더 상세히 보죠. 먼저 경제 분야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수출 규제 해소와 WTO 분쟁 해소가 눈에 띕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우리 정부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 가지고 일본을 WTO 제소를 하면서 무역 분쟁이 이어왔는데요. 예. 이제 해당 문제가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이제 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일 경제안보 대화체 협의체 창설도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 합의에 이어 한일 양국 경제안보 대화체 협의도 신설이 됐는데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 현안에 대한 공조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에서는 윤 대통령과 우리나라 4대 그룹 총수들이 25년 만에 참석해 공급망 확보와 그리고 자원 무기화에 대한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 저출산 고령화 등 양국의 경제사회 공통 현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교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는요?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죠? 네, 우선 양국 정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는데요. 지소미아는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체결한 협정입니다. 이는 광복 이후 양국이 첫 군사협정을 맺은 것으로 한미 그리고 미일이 각각의 군사 동맹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지만 한일의 고리는 없었던 상황에서 체결된 협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일본의 무역 보복에 대응하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해 왔는데요. 당장 이제 미국 측의 반발이 거세자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다시 통보했지만 이후 한일 간 군사 정보 교류가 정상화되지 않아 왔습니다. 예. 또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북한이 쏜 그 ICBM 미사일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에 출발하기 약 2시간 30분 전 북한이 화성 17형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랬죠.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국방부는 곧장 17일에 외교부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철회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며 정상화 추진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서 정부가 내놓은 그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안, 여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전체적으로 좀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한국은 이웃 국가로 어려운 결단과 행동을 한 윤 대통령에게 마음으로부터의 경의를 표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내심 일본의 전향적인 표현도 기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 방일 직전 국민의힘의 한 여당 의원이 자민당 유력자를 만나 기시다 총리가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한다를 언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직접적인 사과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을 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화답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는 어떤 입장을 내놨어요? 예,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 같은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씩 일본으로서도 응하고자 한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약간 동문서답이라는 좀 비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7일 일본 언론과 기자회견 중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국 내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한 반발 여론 속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이 되는 발전적 회담을 윤 대통령과 했다라고만 짧게 언급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한 브리핑 중에서 한국 정부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고 독도 문제도 언급했다라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는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공지해 양국의 온도차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네. 아마 이 같은 문제는 공식 발표에는 없었지만 좀 거론은 된 것으로 보이며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위안부 합의 문제로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 한일 양국의 온도차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대 일본 정부가 50여 차례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했는데 한 번 더 받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애써 좀 의미를 부여해 수습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이 우려하는 구상권 행사 가능성도 좀 일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말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제3자 변제 방안을 두고는 국내 비판이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에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좀 생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 전부터 강제징용 해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기금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취임한 이후로 이 부분을 안보실과 외교부에서 진행해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2018년 11월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정치 외교적인 양국의 입장과 협정에 관한 사법부의 해석 사이에 상반된 부분은 정부가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나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윤 대통령은 그 일본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와 국내 여론 설득을 위해서도 좀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외교부나 실무진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지금을 하나 나중에 결정을 하나 어차피 제3자 변제 방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같다. 먼저 우리가 결단하는 취지로 좀 밀어붙였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예.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도 좀 전해주시죠. 예,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의 봄이 찾아왔다라며 즉각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초선 의원 27명은 오는 2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일본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며 한일 관계 개선에 힘을 보태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성토했는데요.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 태도에도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에 급급했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제징용 피해자분 일부는 법원에 또 소송을 냈죠? 예,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수용과 별개로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2018년 강제징용 판결 후 법원이 2021년 9월 미쓰비시 중공업의 손자회사인 MH파워 시스템즈 코리아 자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 명령을 내렸는데요. 법원이 피해자와 유족의 그 소송에 따라서 승소 후 추심 집행 명령을 한다면 미쓰비시 측의 반발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의도 정치권 소식으로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인선을 꾸리고 윤 대통령과 첫 번째 만찬도 함께했죠? 예, 지난 13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우선 월 2회 정기 회동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선거 기간 중 윤심 선거라는 논란이 일 정도로 대통령실의 김 대표와 친윤계 후보 지지도 집중이 됐는데
윤 대통령은 저녁 자리 중에서 다 대선 때 같이 동고동락한 사이라서 더 믿음이 간다. 당과 정부가 한 뜻으로 함께 일해 나아가자며 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또 이날 참석자 중에서는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 자격으로 깜짝 배석하면서 차기 공천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기현 신임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연대, 포용, 탕평, 연포탕을 강조했는데 실제 행보는 어떻습니까? 네, 김 대표가 경선에서 맞붙었던 황교안, 안철수 후보를 연달아 만나 협조를 당부했지만 당내에선 비판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선 친윤 일색의 당직 인선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는데요. 중진 홍문표 의원은 연포탕에 낙지가 없다. 윤상현 의원은 연포탕으로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나 이준석 전 대표의 저격수로 나섰던 배현진 의원이 조직 부총장에 그리고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박성민 의원이 전략 부총장을 맡아 공천 작업의 밑그림에 참여하는 것이 친윤계 일색이라는 좀 비판을 집중 받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이 방일 출국 때 서울공항에서 윤 대통령 내외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해 좀 저자세 논란도 일으켰는데요. 당내에서는 대통령과 당의 수직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대목이라는 뒷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은 오는 6월에서 7월 당무감사도 추진하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무감사위 인선이 완료된 상황에서 당무감사로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을 평가하고 이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로 새 당협위원장 인선으로 이어지는 공천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은 5.18 정신을 헌법에 게재하는 거에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다가 홍역을 치렀죠? 예, 김재원 대표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교인들 앞에서 언급한 저의 모든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드린다고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사랑의 제일교회에서 전광훈 목사와 나눈 대화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 반대 입장을 밝혀서 논란을 초래했는데요. 해당 발언이 동영상으로 공개되자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공약을 선거 전략 차원의 발언인 양 치부한 것은 유감이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야당도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했느냐, 극우 유튜버인지 국정을 맡을 책임자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소식으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홍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지난 16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가 당내 현안과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힌 부분입니다. 당내 일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론, 즉 올해 가을 이 대표의 자진 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는 당내 요구에 대한 화답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비판 잠재우기용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비명계 의원도 수혈하자는 전면 인적 쇄신론도 나왔는데요.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지난 15일 이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 후 새로운 당의 모습을 위해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결단을 내리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잘 들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네, 민주당 당헌 80조 이 개정 두고서도 논란이 있었죠? 예,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무 정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지만 위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급 관련 기소를 앞둔 이 대표에게는 부담스러운 규정으로 꼽힙니다. 그렇죠. 특히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해당 당원을 근거로 이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당원 80조를 당원 당규에서 삭제한다는 것을 검토한다고 알려지자 당내에선 방탄 개정이라는 비판도 크게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어제 논평에서 당원 80조 개정 논의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사퇴를 수습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 고맙습니다. 네.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8분 지났습니다.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연결해보죠.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주말 날씨 정보입니다. 건조한 대기는 그대로입니다. 현재 거의 전국 대부분으로 건조특보 발효 중인데요. 특히 가장 강하게 특보 내려진 곳은 서울 동남 동북권 그리고 경기 성남과 구리시로 건조경보 내려진 지역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주말 휴일 내내 이렇게 메마른 대기가 지속되는 만큼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 2도 더 높겠습니다. 평년보다도 3도가량 높겠고요. 세종, 대전 16, 광주 17, 대구 19도 등 전국이 11도에서 19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이 대부분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15도, 월요일은 16도까지 낮 기온 오르면서 당분간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에는 제법 0도 안팎으로 일부 내륙과 산지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대부분 괜찮은데요. 이제 밤 시간이 되면 대부분 서쪽 지역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와 일시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해 내일도 서쪽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은 맑겠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11.4도까지 올랐습니다. KBS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연결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나들이 차량들로 고속도로는 정체 보이고 있는데요. 돌발 구간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반제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인데요. 여파로 안성분기점에서 서안성 나들목까지 밀립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 실리 2터널 부근에 있던 사고는 모두 처리 완료됐습니다. 다만 여파는 남아있는데요. 중림 1터널까지 밀립니다. 이후 용방 1터널에서 구례 화엄사 부근 짧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까지 정체고 남사 진위에서 남사 그리고 입장 부근 정체입니다. 이후 망향 휴게소에서 옥산 부근까지 35km 긴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청주 분기점에서 주감 휴게소까지 차가 많고 대전 터널에서 비룡 분기점 사이로도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당내에서 대표직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명계 중심으로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고요. 또 여야 대표 회동도 했고요. 당원들과의 실시간 소통도 했고 민주당 최대 모임인 더 미래와 간담회를 갖는 등 여러 가지 당내 접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민주당의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 팀 그 단장을 맡으신 삼선의 이계호 의원과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계호입니다. 예, 이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 팀은 뭘 하는 곳입니까? 네, 내년 이제 4월 10일이 22대 총선입니다만은 예. 1년 전에 당은 당규회의에서 공천 룰을 사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 룰을 사전에 결정을 정하는 그런 TF팀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 초에 이재명 대표랑 첫 번째 회의를 가지셨죠? 예.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우선 상견례 겸해서 이제 의원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였고요. 예.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공천 룰을 확정을 할 것이냐 이런 대략 어떤 방향을 정하는 그런 회의였고요. 예. 내년 이제 그러한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함께 참여한 의원들의 공감대가 쉽게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그래서 공감대를 이룬 방향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총선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역대 많은 선거 중에서 그만큼 더 중요한 선거가 없었다 할 만큼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총선은 반드시 이기는 것, 그게 절대선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경쟁력에, 그러니까 후보 경쟁력에 최우선을 두고
내년도 공천을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서로 모으고 있습니다. 경쟁력. 예. 네. 그럼 이제 결국 여론의 어떤 반응, 민심의 반응을 가장 더 끌어낼 수 있는 후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어차피 이제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은 예. 뭐 그런 점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팀 구성되자마자 언론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라는 평가들을 내놓던데 이계호 단장도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제 저도 뭐 상견례 자리에서 의원들 면면을 쭉 보니까 예. 뭐 대체적으로 뭐 각자 이제 뭐 본인이 그동안에 뭐 노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작년도 대통령 그 선거 경선에서 지지했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계파를 나눈 것 같은데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 뭐 저를 제외하고는 계파색이 좀 옅은 그래서 비교적 합리적인 의정 활동을 해온 좀 역량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따르는 뭐 최측근들을 배제한 이런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왜 이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뭐 완전 배제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직으로 참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두세 분 정도 있는 것 같던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의 모든 이 인적 구성을 함께 다 아우르는 그렇게 해서 이 포용하고 화합하는 그런 공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용광로 TF팀처럼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뭐 결국은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후보 개개인의 경쟁력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선거가 치러지는 그 정치적 판세에서 민주당 당 전체의 여론 지지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뭐 많이 오르지 못한다. 오히려 뭐 국민의힘한테도 좀 뒤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루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 당내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견은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모든 당의 흐름 내지는 의사결정의 기준은 내년도 총선 승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판단이 뭐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이미 당내에서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 이래가지고 가을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비대위 그 주도로 내년 총선을 치르자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계호 단장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직접적으로 뭐 그런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잘 두고 보겠습니다. 아주 원론적 답변이신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사실 당내 그 계파 간에서 대표 퇴진론 등등이 나오는 건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다양한 의견이기 때문에 또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민주당 내 의원들의 전체적인 집단 지성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낼 것이다. 저는 늘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뭐 공천권이라고 하는 권력을 제가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공천제도 태스크포스 팀에서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걸 통한 경쟁력 위주로 그냥 뭐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한다라는 원칙과 제도를 딱 정해놓으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지금 지난번에 이제 1차 TF팀 회의에서도 합의된 내용이 뭐냐면 어차피 지난 21대 총선 우리가 이제 2020년에 있었던 그 총선에서 소위 시스템 공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 공천이 이제 처음으로 확립을 해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경쟁력의 지표를 좀 대체적으로 개량화해서 정말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후보를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후보를 이제 출전을 시키는 게 이제 시스템 공천의 기본인데 그 시스템 공천이
공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전제로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의지는 뭐 확고한 것 같습니다. 이 투명한 공천을 통해서 또 공정한 공천을 통해서 예.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별을 하고 그 선별된 정해진 후보가 반드시 승리하는 예. 그러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확고한 의지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에 함께하는 뭐 의원들이나 입지자들 후보자들이 그런 방침을 신뢰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당내 현안 가운데 하나죠. 그 당헌 80조에 보면은 기소될 경우 이 당직을 그만두는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그걸 아예 바꾸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가 지금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혜교 의원께서는 이걸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크게 관심을 안 가졌던 그런 무리에서 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최근에 어떤 논의가 됐다거나 그랬으면 저도 들었을 텐데 예. 그건 듣지를 못했습니다. 든 지도 오래되고 예. 제가 정확히 최근에 부각된 그런 현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도직입적으로 대장동이나 성남 FC 이런 것 때문에 기소가 되면 대표직을 그만둬야 돼요? 안 둬도 돼요? 지금 그건 내용 아까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본질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안입니다. 네, 거듭 여쭤봐도 계속 답을 피하시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윤 대통령 공약 사항 가운데 하나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셨죠? 예, 번복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생각이 다르고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규탄 성명도 내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사자는 이 국민들께 아주 진솔하고 또 분명한 사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다수의 우리 의원들은 사퇴를 해야 된다 최고위원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 있는 책임을 좀 지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장 맡으신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 팀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총선 있기 1년 전까지만 활동합니까? 그렇죠. 예, 딱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4월 10일까지는 방안을 확정을 짓자. 하는 게 이제 우리 태스크포스의 타임 스케줄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부지런히 회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1일, 23일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아마 23일 날 통합해서 오랫동안 장시간 2차 회의를 가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 팀의 단장 맡으신 이계호 의원이었고요. 자, 거듭 이재명 대표 질서 있는 퇴진론 등등을 여쭤봤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다음으로 민주당의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전 의원 연결해서 또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네,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질서 있는 퇴진이건 뭐건 지금은 그 검찰 독재 시스템에 민주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 사태는 이제 더 이상 공론화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당 지지도가 하락한다든지라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당내에서 또 좀 의견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 정치라는 게 여론조사에 정치인들이 다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여론조사에 일희일비 안 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의 총선까지 1년은 다른 나라의 10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지금 총선 걱정을 너무 하셔서 당대표 거취를 지나치게 깊이 논의하는 것은 예. 지금 시기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당헌 기소되면 당직 그만두는 이 조항 뭐 손볼 필요도 없다고 보세요? 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게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일부가 지금 검사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기억나는 게 소위 사정기관만 열심히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예. 이렇게 검사들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검찰의 기소에 정치인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옳으냐 이런 네. 자의적인 조항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정도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알아봤더니 뭐 안호영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평을 냈더군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예. 당원 80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예. 그냥 사족적 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기소는 말고 지금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게 선거법 위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또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판결이 빨리 나잖아요. 네. 만약 유죄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당이 시끄러워지겠죠. 근데 그 사안이 예. 그 SBS에 나갔을 때 앵커가 이재명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잘 알았냐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때 몰랐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저는 기소 자체가 좀 넌센스 같습니다. 저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재판도 받아봤고 억울한 판결도 받아봤는데 예. 이게 명백한 팩트와 의견이 확실히 구분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협박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것과 개인적으로 잘 몰랐다가 예. 허위 사실인지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유죄가 되면 정치인들은 입을 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죄 날 걸로 확신한다 이런 입장이시로군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말이 안 되는 기소다. 예. 자, 뭐 이 퇴진론 등등이 나오고 나서 당내 일부 강성 당원들이 뭐 상당수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 강한 공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자제하자라고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자제하자라고 하는 게 너무 좀 늦었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자제하자라는 말을 데일리 민주 생방송을 통해서 하신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아, 물론 처음은 아니죠. 예. 예,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치인들과 강성 지지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가 저는 기본이고요. 다만 의견을 제시하는데 욕설이나 비방, 폭력적인 뭐가 있다면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 어렵죠. 저는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재명 대표에게 지지자들과 결별하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노사모와 노무현 대통령 그 결별하라고 해서 결별이 되나요? 네, 그래서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저도 중수청을 민주당이 추진할 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입장 표명했다가 굉장히 곤욕을 겪고 저도 수박이라고 욕하는 메시지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이건 정치인의 숙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 민주당의 더 미래라고 하는 계파 있지 않습니까? 네, 19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쪽과 이재명 대표가 간담회를 가졌는데 아주 대폭적인 당직 개편을 요구받았어요. 그 당직 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 국민소통위원장이잖아요. 예. 저도 언제든 내려놓을 당의 안정을 위하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점에서요? 초기에 당직을 여러분께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재명 대표와 같이 당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예. 예를 들면 당의 단합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 당직 개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이건 전적으로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한 포석이 돼야지 예. 대표 흔들기 차원은 설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당직을 맡아달라고 많은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여의치 않았다는 얘기는 다들 거절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출범할 때는 네. 이런저런 이유로 꺼리는 분들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건 1년 전 얘기잖아요. 거의 6개월, 8개월 예. 전 얘기이기 때문에 예. 당직을 그때는 안 맡으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맡으실 분들이 있고 민주당에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때 이런저런 이유로 맡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그때 제가 초기 당직 구성하는 과정에는 제가 없어서 예.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원래 당대표 선거가 있고 나면 당선자는 탕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 탕평 과정에서 그게 매끄럽게 되는 경우는 참 없는 것 같아요. 참 탕평이라는 게 필요한데 예. 쉽지 않고 또 지나치게 탕평을 하면 리더십이 흔들리고 예. 하여튼 대통령보다 당대표가 더 힘든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에서 맞서 경합했던 상대 측 그 진영의 의원들한테 당직 맡아달라 탕평하겠다라고 해도 또 그쪽에서는 그걸 다 전당대회 직후에는 거절하는 이런 일들이 왕왕 있죠. 바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새로 뽑힌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났고 정기적으로 만나자는 얘기까지 나왔다던데 그건 합의가 됐답니까? 뭐랍니까? 그게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건 합의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일단 만난 거 참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예. 일단 만났고 민주당이 반도체 지원법 같은 부분은 되게 전향적인 입장으로 동의를 하고 또 사실 정부 여당이 합의했던 8% 인하폭보다 민주당이 훨씬 많은 15%를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 경제와 민생 위기부터 상생하라. 예. 그를 위한 상생하라. 이거는 국민의 요구 아닐까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너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우여곡절 그때 끝나고 했으니까 여야 관계가 좀 달라질까요? 일단 만났고 예. 반도체 지원법부터 통과됐고 민주당은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소 문제 등등 좀 폭을 넓히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의제는 충분히 토론 가능 그리고 합의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의제를 잘 채택해서 가면 지금 안 하면 국회가 비토당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예. 네. 사실 반도체 지원법 이런 거 말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런 부분이야말로 진짜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장시간 논의해야 할 주제인데 아직 얘기도 못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워낙 시각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동개혁하면서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뭔가 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제가 아는 한. 그렇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 여당도 이때 사실 그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풀기 어려운 노동, 연금, 교육. 이 논의를 시작한다 이래야지. 그렇죠. 1년 안에 밀어붙이겠다?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벌써 69시간 노동제가 그 과정에서 사실 정부 여당이 면이 많이 빠지셨어요. 이미 입법 예고까지 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후퇴하니까 또 후퇴하니까 맞아요.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부 여당이 우선 나서서 사회적 대화기구부터 만들어라 이런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최민희 전 의원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1부 마칩니다. 가호의 노래죠. 시작 잠깐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